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코스닥이 800선을 넘었습니다. 과거 2000년대 초의 IT붐 랠리 때 분위기를 회복할까요? 성급한 일부 종목 중심의 버블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정책, 환경, 분위기 다 갖춘 상승세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사실은 기업의 활동과 이익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이게 본질인데요. 전문가 연결해서 코스닥 동향 점검해 보겠습니다. 경제 톱 이슈 IMF 국제통화기금입니다. 우리에겐 외환 위기로 더 기억되고 있죠. 20주년 됐는데요. 그 이야기 이인철 소장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등골 브레이커. 한 고가의 겨울 패딩 업체 제품에 청소년들의 관심이 쏠렸고 가격에 따라 계급까지 매겨졌던 이 등골 브레이커. 요즘은 롱 패딩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우상들을 좋아하죠. 연예인들을 따라하는 모방 심리 때문이다라는 비판도 있지만 정작 어른들도 소비에 대해서는 참 무지하다라는 근본적 걱정이 있습니다. 소비자 단체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풀어봅니다. 경제 수사대 오늘은 청년층 새로운 주거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셰어하우스 이야기 김미란 캐스터가 다녀왔습니다. 2017년 11월 24일 금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출발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저희가 이 코스닥 관련 이야기 인터뷰 또 보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상승 출발했는데 800선을 돌파했습니다. 2007년 이후 10년 만이라고 하고요. 이 증권업계에선 다양한 분석 또 투자 팁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정부 정책 그리고 시장 여러 가지가 삼박자가 맞아서 이렇게 된다라는 전망도 있고요. 특정 주에 쏠린 거품이다라는 걱정도 있습니다. 코스닥 상승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홍춘욱 투자전략팀장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800선 돌파에 대해서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10년 만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2007년 11월 7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만 10년 전에 이 800선을 돌파한 다음에 지금 처음으로 돌파를 했으니까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겠고요. 참고로 2007년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우리의 한국 경제가 2005년부터 시작됐던 대세 상승 국면의 마지막 불꽃을 태우던 시기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800선 회복이 더욱더 감명 깊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 그 대세 상승기의 회고 같은 느낌도 있는데 자, 코스닥 상승세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특정 주에 쏠려 있는 거냐 아니면 전체적인 이 성장 환경이 조성된 거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둘 다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최근 들어서서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코스피 시장 거래소 시장에서 200개 종목들의 주가가 지금 그 연초 대비해서도 봐도 한 25% 그리고 7월 이후에도 한 7% 정도 상승할 정도로 상당히 시장이 좋은 상황에서 이 코스닥 시장이 영 힘을 못 주고 있다가 네. 7월 3일 그러니까 하반기가 시작하면서부터 상승하기 시작해서 코스닥 지수는 21% 그리고 코스닥 150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 종목 중에서 상위 150개 종목들 대형 네. 150개 종목들은 41%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동안 시장이 못 올랐던 것을 따라잡는 측면이 있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코스닥 시장도 오를 때가 돼서 올라온 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게 첫 번째겠죠. 네. 두 번째로 방금 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의 대형주들의 상승 속도가 상당히 가파르다라는 것도 또 맞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충분히 경기가 좋아져서 수출도 잘 되고 우리 경제 좋아서 상승하는 건 맞지만 특정 종목들, 일부 종목들이나 산업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좀 너무 급하게 올라온 것도 분명히 맞는 지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 코스피 증시의 상승, 고공 상승 때도 홍춘욱 팀장님께 여쭤봤는데 그때도 코스닥은 과거 수준으로 회귀하는 기점이 될 것이다 얘기하셨는데 정확히 예측하셨어요. 정확한 예측을 좀 경계하시는 편인데 정확히 예측해서 저희가 잠깐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네. 자, 여기에 또 중요한 게 이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정부가 코스닥 쪽에 힘을 많이 싣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 배경이 좀 좋아진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떤 환경들 펼쳐지고 있나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 잘 되는 게 이게 제일 호재죠. 네.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 이제 크게 보면 세 가지 흐름, 세 가지 테마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IT를 비롯한 각종 부품 업종들이 아주 비중이 크고요. 네. 두 번째는 또 중국 관련 테마라고 할 수 있는데 뭐 바이오도 있지만 역시 더 중요하게는 한류. 코스메틱 그리고 화장품이나 뭐 여행 관련돼 있는 네네. 테마가 있고 마지막에 이제 바이오주 이렇게 세 가지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앞에 두 가지가 큰 호재가 있었던 거죠. 첫 번째는 삼성전자가 뭐 300만 원을 향해서 달려가는 가운데 IT 업종 전반에 대해서 매수세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코스닥 시장에서도 IT 업종들이 서서히 살아나고 있었고요. 여기에 이제 두 번째로 중국과 한국 관련돼 있는 그동안의 여러 가지 갈등들이 최근에 이제 좀 봉합을 넘어서서 네. 뭐 이제 좀 회복되는 거 아닌가, 정상화되는 거 아닌가 하는 기대가 나오니까 네. 당연히 수혜주에 대한 관심이 쏠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시장에서 최고 관심을 갖고 있는 셀트리온이나 신라젠을 필두로 한 이 코스닥 시장에 있는 바이오 종목들 관련돼서 투자자들의 선호들이 높아진 것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경기 흐름으로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특히 정책적인 변수가 가세했죠. 바로 정부가 국민연금을 비롯한 여러 연기금들의 코스닥 시장에 대한 매수를 좀 유발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벤치마크 BM이라고 저희들이 그러는데요. 네. 투자를 할 때 어떤 지수로 수익률을 평가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어떤 매니저가 올해 예를 들어서 한 20%의 성과를 냈다. 네. 굉장히 좋은 성과인데 문제는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가 25% 올랐다면 이 매니저의 성과는 별로 안 좋은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상대적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벤치마크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성적표를 측정하는 잣대가 되는 거죠. 네네. 근데 이 잣대가 예를 들어서 지금은 코스피 시장만 잣대를 갖고 있었는데 코스닥까지 포괄하는 지수가 나온다면 이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또 더 나가서 지난 향후 3년간 약 10조 원 이상의 벤처 관련 자금 육성을 하고 또 상장도 쉽게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따를 네. 거라는 그런 기대가 부각된 게 앞에 말씀드렸던 펀더멘털 요인에 불을 붙인 그런 요인으로 작용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이 한국 경제의 기업 활동의 체질 자체도 코스닥으로 옮겨가는 추세인데 여기에 이제 다양한 가속도까지 붙어 있다 이런 얘기신데 그래서 사실은 1000선도 돌파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코스닥에 직접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조차도 이런 지수가 가는 의미 잘 안 와닿거든요. 1000선이 가능한지 또 1000선 돌파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2000년대 초에 있었던 정보통신 랠리 때 당시에 이제 그 선을 회복하는 걸로 의미하는데요. 네네. 이걸 위해서는 역시 우리나라 기업들 이익이 가장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현재 잠깐 제가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향후 4분기, 그러니까 이제 올해 4분기, 내년 1, 2, 3분기 향후 1년간의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를 저희들이 한번 추산을 해봤더니 네. 코스피 200, 아까 말씀드렸던 네. 우리나라 거래소 시장의 200대 기업들은 향후 영업이익 전망이 얼마냐면 209조 원입니다. 아, 굉장하네요. 엄청나죠. 네. 우리나라 지금 1년 GDP가 1,500조, 1,600조 정도인데 네. 이익이 이 정도 난다라는 건 뭐 어마어마하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코스닥 150 아까 말씀드렸던 네. 코스닥 150 종목은 이게 6.5조에 불과합니다. 네. 그리고 1년 전 이맘때 그러니까 이제 작년 연말 정도에 영업이익 전망치 얼마냐면 5.8조 정도였거든요. 네네. 결국 1년 동안이 지나도록 그 영업이익 전망치가 10% 정도밖에 상향을 안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지수 1000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네. 다만 이제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우리나라 수출 여건들이 잘 돼가면서 이게 이제 그 내수주 비중이 높은 네. 한국 기업들, 특히 코스닥 시장에 있는 내수 기업들에게도 이제 온기가 퍼져나갈 수 있지 않냐. 이게 네. 첫 번째 기대고. 두 번째 기대는 이 미래 이익 성장 전망에 대한 어떤 그런 꿈을 가지고서 상승했던 이 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정말 성과를 내는 것. 이런 전제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물론 시장의 수요와 공급은 항상 이 수요 기반이 크게 확충될 때에는 당연히 가격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익 전망들이 가파르게 개선되는 모습이 좀 확인되지 않는다면 네. 일시 회복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역시 이 기업에 대한 가치를 바라본다면 뭐 이익, 실적이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수치로 봤을 때 좀 천선 이런 얘기 너무 장밋빛은 아직 좀 이른 것 같고요.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제약 바이오, 뭐 셀트리온이나 신라젠 얘기하면서 좀 많이 버블이 있다. 이건 실제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이 평가하고 있는 거다. 이런 우려를 하거든요. 그럴 만한 요소들이 개별 종목마다 있는 건가요? 없진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저희가 뭐 어떤 종목이 고평가되었다 또는 버블이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잣대가 있다면 이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참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분명 일부 종목 중심으로 해서 버블에 대한 우려들, 걱정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이 의혹 또는 이런 걱정들을 갖다가 완화시켜 주려면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네. 참고로 우리나라 코스피 200 종목, 그러니까 거래소의 200대 종목들의 PBR, 그러니까 기업이 가지고 있는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네네. 주가가 몇 배냐? 이렇게 하면 거래소 시장의 대형 200 종목은 1.0배, 그러니까 순자산 가치에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코스닥 150, 아까 말씀드린 코스닥 시장의 상위 150 종목은 3.0배입니다. 네. 그러니까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3배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죠. 기대가 더 쏠려 있네요. 예, 그렇죠. 이걸 이제 뭐랄까요, 완화를 시키고 이 걱정을 하려면 이익이 빨리 성장하면 됩니다.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이익 전망치가 아직 가파르게 올라오지는 못하고 있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완전히 뭐 어떤 특정 섹터나 종목들에 대한 버블 또는 고평가에 대한 우려는 시장에 좀 당분간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참 알기 쉽고 명쾌한 설명이셨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닥이 단기간 많은 기대를 받고 있고 앞서 말씀하신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도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좀 급격하게 조정이 되거나 또 하락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또 그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아, 네. 앞서 말씀드렸던 이유, 첫 번째 수출 잘 되고 두 번째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된다라는 이 호재 자체가 일단 우리 시장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밖에 없고요. 네네. 또 나가서 최근 들어서서 부동산 시장에 관련된 정부의 연이은 어떤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안정대책 통해서 시중 자금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일부 주식시장으로 지금 이동이 목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머니 무브라고 저희들이 그러는데 네네. 이런 대규모의 자금 이동들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시장의 상승세는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소형주 및 코스닥 시장의 상승세는 더 이어질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일부 종목 또는 뭐 특정 섹터에 대한 과열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라는 말에 이런 부분들이 좀 농축돼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결국 우리 경기가 지금 좋아져 있는 거에 대해서 지난 한 2년간 코스닥 시장이나 또는 소형주가 거의 혜택을 못 봤던 게 네. 지금 분출하는 중이기 때문에 너무 섣부르게 고점이다 또는 끝났다 또는 뭐 이제 조정이다 이렇게 단언하기에는 시장의 흐름 자체는 여전히 우호적이다라는 것은 잊지 말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뭐 이 주식 투자를 놓고서 또 혹은 증권 시장을 놓고서 많은 분들이 추측이 더 많은데 굉장히 본질과 실질적인 게 더 중요하다 이런 기본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이런 상황에서의 투자 팁이나 혹은 뭐 시장을 읽는 포인트들 말씀해주고 계시거든요. 뭐 지수, ETF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한데 좀 도움되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떤 게 좀 필요할까요? 네, 일단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수출이 잘 돌아가고 있고 더 나아가서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중국 또는 수출 관련주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가지셔야 된다. 네. 즉 시장이 일시 급등했다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다 해도 지금 흔들리기에는 거시 경제 여건이 너무 좋다. 이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좀 분산하라는 겁니다. 네. 너무 매력적이고 또 굉장히 멋진 성공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종목에 이끌리는 건 누구나 똑같은 마음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 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대가 빗나가더라도 참아내야만 큰 성과를 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네. 어떤 특정 종목에 모든 자금이 집중돼 있다거나 또는 행여 또 차입을 통해서 네네. 그래서 이렇게 집중 투자돼 있으면 네. 일시적인 조정에도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맞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분산 또는 다른 자산에 대한 분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유를 가지는 그런 태도도 함께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여유. 좀 냉정하게요. 신용융자까지 해서 무리하지 마시고요. 좀 차갑게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키움증권 홍춘욱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경제 공감사전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코스닥 이야기입니다. 앞서 인터뷰에서도 많이 들었죠. 여러 가지 새로운 신생 기업들 또 새로운 IT 분야들의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될지 여러 분석 이야기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생각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도 전 세계로 열려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파크 이용권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코스닥은 코스닥위원회가 운영하는 장외 거래 주식시장을 말합니다. 첨단 벤처기업 중심이고요. 미국의 나스닥 시장과 비슷합니다. 증권 거래소 시장과는 다른 별도의 시장입니다. 특정 거래 장소는 없고요. 컴퓨터와 통신망을 이용해서 주식을 매매합니다. 1996년 7월 개설됐고요. 미래의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는 이 기대 혹은 꿈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역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역시 위험이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코스닥 시장이 발표하는 주가 지수에는 코스닥 종합지수, 코스닥 50, 벤처지수, 업종별 지수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800선 돌파 소식이 오전부터 전해지고 있고요. 지금도 800선 바로 턱 밑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장이 마감되기 전인데요. 코스닥 과거에는 새로운 투자의 어떤 기회로 보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우리 경제의 새로운 변화로도 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코스닥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혹시 추억은 없으신가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기다립니다. 네, 생생경제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한 개 듣고요. 이번 주 주요 경제 이슈들 정리해드립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경제 이슈를 정리해드립니다. 경제 톱 이슈. 네, 경제는 지금 현재보다는요, 미래 혹은 이전의 과거 이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들 살펴볼 수 있는 오늘 경제 톱 이슈 준비했는데요. 역시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11월 21일 IMF 사실은 국제통화기금이라는 국제기구인데 여기에 저희가 구제금융 신청했었던 아픈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딱 20주년 됐네요. 당시에 이제 1997년 11월 21일 오후 10시입니다. 네. 서울종합청사에서 당시에 이제 김창렬 경제부총리가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합니다. 네. 내용은 IMF의 구제금융을 공식 요청한다라는 건데요. 달러가 바닥나서 더 이상 외채 갚기가 어려워졌다. 네. 그래서 이제 단군 이래 첫 경제 주권을 잃어버리는 경술국채에 해당하는 사상 초유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IMF는 유독 정말 시어머니처럼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했어요. 당시에 네. 대우그룹뿐만이 아니라 네. 한보그룹 그리고 제1은행의 눈물의 비디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네. 한 30여 개 그룹이 공중분해됩니다. 그렇죠. 10명 중 국민 10명 중 4명이 길거리로 실직자로 내몰렸고요. 근데 이렇게 위기에서 처한 상황에서 한국인의 단합은 이 금모기 운동으로 위기 탈출의 원동력이 됩니다. 네. 정부 역시 빅딜이라는 이름으로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4년도 안 돼서 IMF 관리체제에서 조기 졸업하는 저력을 보여줍니다. 네. 20년 동안 많은 게 달라졌습니다. 일단 그 당시에 이제 200억 달러를 밑돌던 외환 보유액은 네. 3,800억 달러. 네. 그러니까 세계 9위 외환 보유 대국으로 우뚝 섰고요. 투기 등급이든 국가 신용 등급은 10단계 이상 올라서 중국, 일본을 제쳤습니다. 네. 주가 지수 앞서 우리 얘기했습니다만 당시 370선까지 추락했었거든요. 네.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 2,500선 넘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죠. 네. 한마디로 상전 벽해 구제금융 당시와 비교하게 되면 한국 경제의 기초 펀더멘털은 굉장히 몰라볼 정도로 탄탄해진 게 사실입니다. 네, 정말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역사처럼 이 IMF로 기억되는 이 외환 위기 구제금융을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IMF가 그렇게 혹독한 구조조정 혹은 신자유주의적 질서를 받아들이라고 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우리 사회에 양극화 걱정도 해주고 있고요. 좀 분위기 바뀐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 이유가 20년 지났는데 그렇게 국민들 삶이 안 달라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덩치와 이제 외형은 커졌는데 서민들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이유는 크게 한 3가지 정도인데요. 늘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첫 손으로 꼽고 있습니다. 네. 실업자 수가 이제 100만 명을 넘어서 이제 외환위기 때보다도 심각하고요. 네. 우리 주의 청년 5명 가운데 1명이 사실상 실업 상태입니다. 두 번째가 지적하셨던 양극화가 너무 고착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성장의 과실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가계로 이어지지 않고 있고요. 반도체 수출 호황은 기업의 몫입니다. 서민들이 체감하기 어려워졌고요. 이처럼 이제 빈익빈 부익부, 소득과 빈부 격차가 더 벌어지면서 중산층, 허리가 탄탄해진 게 아니라 오히려 허리가 더 빈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처럼 개천에서 욕 나기가 좀 어려운 사회 구조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라는 거고, 세 번째가 이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심각한데요. 높은 집값, 교육비, 양육비, 여기다 부족한 일자리 때문에 결혼 미루거나 아예 혼자 사는 싱글족 늘고 있고요. 또 4, 5정, 5, 6도 이 정년 개념이 사라지다 보니까 조기 퇴직한 중장년층이 생계형 1인 창업, 이 자영업으로 또 내몰리고 있는 것도 네. 문제인데, 이러다 보니까 서민들의 삶에는 좀처럼 햇빛이 들지 않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 감수해야 될 고통이 좀 이어지고 장기화된 면도 있고요. 지금 이인철 수장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 사실 이념적 지향을 떠나서 혁신은 모두가 원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구조가 계속 이 생산성도 떨어지고 문제가 된 건데, 좀 도약하려면 역시 이 혁신이 중요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일자리 문제, 양극화 문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 이게 공통점이 바로 돈입니다. 돈. 이게 이제 국가와 이제 기업만 많이 버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소득이 늘어나야 하는데요. 네네. 우선 국가 측면에서는 3% 이하로 떨어진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네. 그럼 이제 과거처럼 이제 중호장대한 산업이 성장을 이끌던 시대는 지났다라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컫는 이 서비스 산업, 신성장 산업에 대한 이 과감한 규제 철폐 지원이 이루어져야 네. 반도체 이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수가 있죠. 두 번째가 가계 소득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한데요. 네. 지금 새 정부 출범한 이후에 이제 11조 원에 달하는 추경했습니다만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는 이 정말 결과는 아직까지 그다지 신통치 않은 결과를 나오고 있고요. 근본적으로 일자리라는 건 민간에서 나오는 게 맞습니다. 네. 민간 일자리 창출에는 당근과 채찍이 필요한 이유고요. 또 세 번째가 IMF가 지적했던 것처럼 지금이 구조개혁의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네. 그동안 매 정부마다 초창기에는 구조조정하겠다, 개혁을 하겠다로 밝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죠. 유야무야됐던 게 있고요. 또 이렇게 IMF가 또 한마디 했는 게 이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으로 규제를 푼다면 앞으로 10년 동안 연평균 한 잠재 성장률이 0.3%포인트 최고 네. 저거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새겨들 대목입니다. 예, 정말 이 변화의 시기가 편안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네요. 자, 저희도 관련 이야기 했었습니다. 세이프가드. 이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서 좀 긴급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권고안들이 나왔는데요. 뭐 그렇게 걱정했던 만큼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이거 그래도 걱정이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한국산 세탁기는 예고편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네. 1조 정도를 팔거든요. 미국에다가. 여기 절반 정도는 1.5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팔아라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게 세탁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반도체, 철강, 태양광 주력 산업들이 줄줄이 미국 보호무역주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만 ITC 국제무역위원회는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반도체 칩에 대해서도 미국 업체 특허를 침해했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네. 철강도 대표적인 타깃입니다. 맞습니다. 철강도 지금 트럼프 정부가 이 자동차와 더불어서 가장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세이프가드가 발동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태양광도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태양광 전지의 경우에는 이미 세이프가드 구제 조치 판정이 내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 가운데 반도체 산업의 규제는 파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립니다만 올해 성장률이 지금 3% 넘어선 건 반도체가 그렇죠. 큰 몫을 했습니다. 네. 반도체가 재정의 몫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기술력이 더 뛰어난 삼성전자를 걸고 넘어져서 특허를 침해했다라는 내용을 고발한 겁니다. 네. 이게 그러면 개별 기업과 산업의 타겟의 문제냐 이게 아니라 이 국가의 어떤 통상 전략을 또 흔드는 사안인 만큼 네. 이제 좀 민간 합동으로 이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예, 특정 물량 이상은 고관세를 적용하고요. 부품까지도 관세 적용하고 이런 차원이면 결국은
좀 정부 차원에서 대응, 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WTO에서도 좀 얘기를 해서 여러 나라의 여론까지 모아라 이런 얘기까지 하던데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정부는 일단 만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령한다면 정부는 플랜 B 하나로 이제 국제규범 위배 여부를 검토한 이후에 WTO에 제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건데요. 네. 그러면 이 경우엔 최종 판결까지 2, 3년 이상 걸리고요. 과연 이게 유리한 쪽으로 결론이 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다른 미국이 지금 호시탐탐 이 우리나라를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제소하기도 참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또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지금 현재 물밑에서 이제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진행 중에 있는데 여기에 미국이 지금 외외적으로 남발하고 있는 뭐 세이프가드다, 반덤핑이다, 관세, 상계 관세다 이런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이 무차별적인 무역 규제를 남발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규제 장벽들을 오히려 테이블 위에 올려서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아예 이제 명시화해버리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 FTA 재협상에서도 이런 얘기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나눠야 될 필요가 있겠군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여러분 혹시 등골 브레이커라는 말 기억나십니까? 많은 과소비 혹은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비싼 옷 선호 이런 얘기로 보도가 됐었는데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가는 고가의 패딩 자켓 열풍이 있었습니다. 상품이 낯선 그런 외국 브랜드조차도 있었죠. 이 옷의 가격에 따라 심지어는 계급까지 부여하는 청소년들의 행태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롱패딩이 그 뒤를 잇고 있다고 합니다. 동계올림픽을 맞아 판매되는 평창 롱패딩도 인기가 높습니다. 뭐 비슷한 맥락에서 인기가 있는 건데요. 웃돈에 되팔리고 있을 정도고요. 유명 브랜드 해외 롱패딩은 사기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사기 관련 주의보가 보도되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대부분은 초중고학생들이 아이돌이나 이 연예인들이 입고 나온 롱패딩을 보고 좀 따라하는 모방심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단순하진 않습니다. 소비를 둘러싸고 개인적인 구매자의 심리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좀 문화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 정지현 사무총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봅니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렇게까지 제가 앞에 설명했는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롱패딩 열풍, 이게 뭔가요? 또 어느 정도 인기를 얻고 있는 건가요? 네, 지난해부터 이제 롱패딩이 인기가 있긴 했었는데요. 올해 날씨가 일찍 추워지면서 롱패딩 인기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게 특히 초중고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더 많은데요. 이게 10만 원에서 이제 100만 원을 호가하는 제품들도 있어서 청소년 있는 집에서는 부모님들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오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등골 브레이커 말씀하셨는데 유행이 돌고 돌면서 이제 겨울이면 매년 이제 단골로 등장하는 이게 소비에 있어서의 굉장히 좀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이게 100만 원 할 만큼 실제 그 원가나 가치 디자인까지 포함해서 그런가요? 이게 원래 원가가 좀 비싼 제품으로 봐야 되나요? 이런 패딩류들은요? 그러니까 충전재나 소재나 디자인이나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나는데 이제 100만 원들을 호가하는 그런 제품들은 약간 가격이 굉장히 좀 과하다는 좀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참 이게 상대적이어서 과거에도 있었지만은 좀 돈이 부족한 부모들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일이 될 텐데 유행 자체야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건데 좀 과도한 것 같기도 한데 이 시기에 편승해서 사기까지 나오고 있다고요? 네, 이제 다음 주가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이제 대대적인 할인 행사가 진행되는데요. 해외 직구 통해서 요즘 물건 많이 구매하시잖아요. 여기에 이제 롱패딩 인기가 이제 가세하면서 이제 사기 사이트가 등장을 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이제 SNS를 활용해서 최대 80% 할인한다 이제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영어로 되어 있는 사이트인데 결제를 하게 되면 이게 뭐 중국 위안화로 결제가 되기도 하고 취소하려고 하면 취소도 안 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해외 직구 이용해서 롱패딩 또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소비자들이 이거 구매하실 때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해외 사이트인데 가격이 좀 매력적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철저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블랙 프라이데이 오늘부터 시작인데요. 네.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활용한 상술 이런 것도 조금 비난받기도 하는데 좀 어떤가요? 이거 심리적인 이제 뭐 어린 청소년들은 좀 그런 판단력에 있어서 좀 부족할 수 있으니까요. 과소비를 좀 일부러 조정하는 건가 이런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사실 이제 TV 프로그램 영향을 이제 많이 받게 되는데 연예인들이 입고 나오는 모습이 이제 멋있고 하면 이제 따라하고 싶어지는 건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는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 불고 있는 롱패딩 열풍은 이제 연예인들을 활용한 마케팅도 이제 한몫을 하고 있기는 한 것 같고 이제 야외에서 진행되는 TV 프로그램 같은데 보면 이제 협찬의 형태로 연예인들이 이제 이런 롱패딩 같은 거 많이 입고 나오는데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이제 아이돌을 광고 모델로 이제 기용하기도 하면서 이제 연예인을 전면에 내세우는 이제 전략을 펼치게 되는데 이런 현상들이 이제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학생들이 이제 수십만 원이 넘어서 이제 100만 원이 육박하는 롱패딩을 입고 이제 등교를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학생들은 이제 부모님을 뭐 조르거나 이제 이렇게 하면서 부모님들은 이제 부담스러운 가격 때문에 고민하고 이제 이런 악순환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과거에 이 등골 브레이커 얘기 나올 때도 사실은 아니 저렇게 두꺼운 옷이 한국에 필요한가 무슨 북극도 아니고 예, 그런 말이 있었는데 좀 무분별한 소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렇게 무분별하게 비싼 것들을 선호하거나 필요 이상의 비싼 것들을 선호하는 문제보다 이게 좀 사회적으로 우리 사회가 이런 소비라든지 이런 문화에 대해서 너무 생각을 안 해보지 않았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에 사실 소비자 교육이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단기간에 경제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이제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들을 주로 펼쳐왔잖아요. 돈을 잘 벌어라 이렇게 가르쳤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대학 입시가 지상 최대 이제 관심사이고 가정 내에서도 이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경제나 소비자 교육, 소비 교육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인 청소년들이 스스로 가정이나 학교에서 이제 주체적인 소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강화하는 것들이 지금 굉장히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소비는 그냥 필요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본능처럼 하지 않습니까? 뭐 이거 뭐가 필요하면 내가 돈이 있으면 사 이런 식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소비 행위에 대한 것도 좀 체계적인 경제 교육 같은 게 필요하다 이 말씀이네요. 뭐 청소년 부모 모두를 대상으로 한 건가요? 그렇죠.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고 성인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교육 같은 것들이 제대로 청소년기에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으면 성인까지 그런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데 사실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학교 교육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이를테면은 좀 이렇게 뭐랄까요? 건강하고 건전한 소비를 가르쳐주는 교육 커리큘럼이나 혹은 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교육 내용이 있나요? 저도 못 본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그런 것들이 지금 아직 매우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런 것들을 좀 확대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시민단체나 소비자단체에서 나서는 것도 중요한데요. 부모님들 스스로 소비는 그냥 본능처럼 하는 게 아니라 좀 이것도 교육을 통해서 합리적인 소비를 해야 된다라는 걸 좀 같이 공부하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꼭 같이 하고 싶네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 그리고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시간 오후에 만나는 싱싱한 라디오 경제 김우성의 생생경제가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는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경제 현장을 들려드립니다.
생생경제, 경제의 소리. 네, 따지고 보면 경제를 소리로 이렇게 듣는 것도 좋은 공부이고 학습일 것 같습니다. 앞서 저희가 이 롱패딩 열풍 좀 교육이 필요하다 얘기했는데요. 여러분들께 무료로 아주 즐겁게 교육해드리는 경제의 소리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미란 경제캐스터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주 청년들을 위한 행복주택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봤었거든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좀 비슷한데요. 네. 대학생들이나 사회초년생들이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요즘 쉐어하우스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네. 혹시 기숙사나 자취 경험한 적 있다고 하셨죠? 둘 다 했습니다. 아, 네. 진짜요? 네, 쉐어하우스는 혹시 경험한 적 있으신가요? 아니에요. 제가 기숙사도 이렇게 뭐랄까요? 돈을 장학금을 벌기 위해서 조교일을 하기 때문에 혼자 썼고요. 자취도 역시 혼자 썼기 때문에 뭔가 집을 나눠서 쓴 적은 없어요. 이 쉐어하우스가 영어인데 말 그대로 네. 집을 나눠서 쓴다 이런 건가요? 네, 이 쉐어하우스는 주거비를 절감하면서 조금 더 넓고 좋은 쾌적한 공간을 공유하자는 것인데요. 네. 건축가 박현진 씨가 청년들을 위해 지은 짱가 쉐어하우스를 찾아갔습니다. 짱가 쉐어하우스요. 네. 이름이 굉장히 청년이 아니고서 좀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좀 발랄한데 네. 예, 어디에 있는 건가요? 이 짱가라는 이름은 우선 당신들은 짱입니다라는 의미의 짱과 네. 집가자를 써서 지은 이름인데요. 네. 네, 이곳은 용산구 후암동 남산 도서관 아래쪽 골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네. 5층짜리 노란색의 예쁘고 개성 있는 사옥인데요. 이 8년 동안 짓다가 버려진 건물을 건축가 박현진 씨가 인수해서 작년 겨울에 리모델링했습니다. 네. 지난해 5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는데요. 청년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건축가 시선으로 지은 좀 특징이 있는데요. 네. 온 건축 디자인 대표 박현진 씨를 만나봤습니다. 건축가 하니까 낡은 것들을 다시 고쳐주는 것을 늘 해왔잖아요. 청년들의 주거가 굉장히 안 좋다는 지옥고라는 단어를 쓰면서 다큐멘터리가 나왔었어요. 지하, 옥탑방, 고시원. 청년들의 주거 환경에 저희 건축가들이 같이 좋은 공간을 나눌 수 있는 그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제 저희 사옥에 짱가 하우스를 마련했어요. 열악한 주거 환경은 결국 돈과 결부되니까 저렴한 생활비로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자 결정해서 만들었어요. 공간에 대해서 실제로 사는 거에 있어서 제일 불편한 게 화장실 쓰는 거잖아요. 화장실을 제일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5명 거주하는데 화장실 3개를 만들어서 2사람당 하나씩 쓸 수 있게. 그게 아마 다른 쉐어하우스보다 가장 좋은 장점일 거고요. 일반적인 아파트나 다세대를 거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크기만 한 게 의외로 실제로는 자주 사용되지 않아요. 그것을 가장 적정한 크기로 만들었어요. 아, 네. 이분 얘기 많이 와닿습니다. 특히 이 지옥고 얘기해 줬습니다. 지하, 옥탑방, 그다음에 고시원. 네. 저도 이 중에 한 군데 살아봤습니다. 뭘까요? 혹시 어디이신가요? 저는 옥탑방에 살아봤거든요. 그 네. TV에서 나오는 옥탑방. 그러니까요. 뭐 옥탑방 어떤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네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멋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덥고 사실은 저는 자취를 안 해면 로망이 좀 있거든요. 옥탑방에 예. 대한. 살아보면 좀 힘듭니다. 네, 지옥고라는 표현이 있었고 참 굉장히 의미 있는 공간 얘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네. 어떻습니까? 직접 가서 보셨을 텐데. 네, 우선 채광이 아주 좋습니다. 네. 이 창문이 없는 고시원이나 원룸은 답답해서 좀 머물기가 힘든데요. 맞아요. 이 방마다 창문이 있어서 햇볕이 잘 들어와서 밝고 쾌적하고요. 거실보다는 괜히 쓰는 공간이 더 비중을 둔 것이 특징입니다. 네. 네, 1층 남자 주거 공간은 18평에 2개 2인실과 1인 1실로 이 방마다 욕실이 있습니다. 네. 아침 출근할 때가 가장 좀 바쁘잖아요. 맞아요. 네, 서로가 부딪힘이 좀 없도록 배려를 했는데요. 이 4층 여자 쪽 공간도 18평가량의 1인 1실로 벽면에 넉넉한 수납장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2명이 공간을 여유 있게 이용하고 있는데요. 또 이 옥상에는 남산이 바로 보이고요. 매일 자연과 함께 산책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네, 아주 눈에 그려지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 언뜻 듣다 보니까 네. 이 공간을 광고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네. 자, 쉐어하우스 이런 의미라면 좀 비용에서 메리트가 있어야겠는데요. 네, 이 밀실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60만 원에 월 임대료가 30만 원 정도인데요. 네. 1인 1실은 42만 원 정도로 보통 원룸 시세보다는 훨씬 저렴합니다. 네. 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 좋은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죠. 계약은 3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하고요. 입주자가 원하면 추가 비용 없이 계속 연장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1인 1실은 42만 원, 2인 1실은 보증금 60에 월 30. 아니, 제가 살던 때보다 훨씬 싼
하네요. 자, 주로 청년들이 살 텐데 입주자들끼리가 좀 관계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우선 이곳은 대학가는 아니라서요. 뭐 사회 초년생이나 지방에서 막 올라와 서울에 직장을 구한 친구들이 찾아오는데요. 네. 같이 뭐 식사나 영화도 보고 자연스럽게 생일도 챙겨주면서 가족처럼 관계가 돈독해진다고 합니다. 네. 3개월째 이곳에 살고 있는 이영현 학생은 서울에 와서 늘 외로웠는데 가족이 생겨서 좋다고 하는데요. 네. 좀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시죠. 서울에서 1년 정도 자취를 한번 경험을 했었어요. 사실 집이 되게 감옥 같았거든요. 깨끗할지언정 너무 좁은 거죠. 1,000에 50만 원이었거든요. 많은 사람을 들이기 위해서 짓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원룸텔이라고. 근데 그런 걸 한 번도 이제 쉐어하우스도 들어와서 느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정말 불편했던 게 밥을 혼자 챙겨 먹는 거에 대해서 힘들더라고요. 근데 여기 있으니까 뭔가 시켜 먹거나 언니가 항상 많이 챙겨주시기도 하고 외롭지가 않아서 너무 좋아요. 아직 거치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머문 기간을 정하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였던 것 같아요. 네, 참 앞서 지금 이 쉐어하우스의 이름이 짱가라고 했는데 이 집가짜를 썼잖아요. 네. 정말 집이 그리운 친구들에게 집 같은 역할을 해준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다른 이점들도 있나요? 네, 이게 또 다른 제2의 가족처럼 멤버 간의 관계가 좋으면 집처럼 정말 안정감을 느끼고요. 행복하다고 합니다. 또 다양한 분야의 친구들을 만나고 서로의 다양함을 나누면서 어떤 창의력이나 인사이트가 발현되는 이점들이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이 서로 간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만큼 큰 메리트, 이익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젊은 친구들이 살다 보면 사실 청소, 집 관리 좀 충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공동으로 생활하는 만큼 입주 전에 가지시는 공간에 대한 수칙을 알려주고요. 네. 그 다음부터는 서로가 알아서 할 수 있게 하는데요. 3층의 건축 사무소가 같이 있어서 청소나 관리하는 부분에서 한 번 더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듣기만 하면 참 좋기만 한 공간인데 어려운 점은 없나요? 대부분의 쉐어하우스가 이 집주인에게 통째로 집을 빌린 후 리모델링해서 다시 재임대하는 방식인데요. 네. 임대료와 이 운영 때문에 요즘 1인 4실, 8실까지 포화 상태로 가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사는 게 굉장히 힘들고 불편해지는데요. 관리자 입장에서는 유지와 관리 때문에 더 많은 인원을 받게 되는 경우가 이렇게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좋은 공간을 서로 나눠 이용하자는 쉐어하우스의 원래 의미를 생각하면 좀 운영자의 마인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이렇게 사실은 쉐어하우스 앞서 많이 얘기해 드리고 있지만 이런 이점이 있다라고 해서 또 무리하게 많이 사람을 받고 하면 사실은 본래의 그 가족 같은 편안함, 네. 관계가 흐트러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또 쉐어하우스가 아닌 게 될 수 있겠네요. 네. 자, 이거 그래서 건축가 좀 박현신 앞으로 좀 쉐어하우스를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를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건축가로서 제안하고 싶은 건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환경의 그 밀도를 조금 느슨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긴장이 덜 하거든요. 메인 직업은 건축 설계를 하고 집을 짓고 공간에 대한 환경을 바꾸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걸로 제가 밥벌이를 해야 되면 아무래도 청년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주겠다 하는 걸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은 조금씩 더 늘릴 생각인 거예요. 2호점은 지금 신림동에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천천히 이제 할 생각인 거죠. 자, 물론 어렵고 힘든 시기에는 정말 비피할 곳이 있다라는 게 중요하겠지만 네. 지금 이 박현진 건축가가 말한 것처럼 삶의 질, 네. 밀도라는 말이 참 와닿았었어요. 네, 옛날에 맞아요. 저도 단칸방에 온 식구가 산 적이 있었는데요. 그 나름의 현실은 있겠지만은 삶의 질을 따졌을 때 좀 더 고려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고시원 같은 데는 안 가보셨죠? 저는 한번 지인의 방을 구해주러 가봤는데요. 네. 창문이 없는데 굉장히 좁습니다. 모든 공간이 겹쳐 있어요. 그러니까 책상 밑으로 네. 발을 넣어야 되고 이게 공간은 있으나 이게 삶의 질과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참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한 공간에 눈, 코, 입이 다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좋은 표현이네요. 한 공간에 눈, 코, 입이 다 있습니다. 진짜. 네. 자, 이 쉐어하우스 그래서 많이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네. 좀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죠? 우선 거주의 질을 위해서는요. 좀 많은 인원이 있는 집은 피해서 좀 선택을 하시고요. 집처럼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임차인이 기존에 집을 빌린 후 다시 재임대해서 운영을 하니까요. 계약을 할 때 반드시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 사업 등록이 돼 있는 전문 업체인지를 잘 살펴서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습니다. 네, 참 미리미리 확인해 보시고요. 혹시라도 문제가 있는 곳이 아닌지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계속 얘기하는데요. 이 삶의 질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먹는다가 아니라 행복하게 잘 먹는다가 중요한 얘기처럼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좋은 취재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미란 경제캐스터였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3288님, 지금 인터뷰하시는 분 누군가요? 이분 책이나 칼럼도 좀 찾아봐야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요. 네, 저희가 코스닥 800지수 넘은 이야기 분석 나눠봤죠. 키움증권의 홍춘욱 투자전략팀장입니다. 저희 이 라디오 인터뷰한 것도요. 주요 포털 뉴스에 이 전문 뉴스로 저희가 뉴스 기사 올리거든요. 그 기사도 한번 보시고 또 관련된 정보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678님 선물 아직 못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7292님 요즘 아이들 부모가 말하면 더 안 듣습니다. 고등학교 때 교과 과목으로 소비 정말 좀 가르쳐줬으면 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네,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부모님이 가르쳐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직접 현명하게 소비하는 모습 보여주시는 것보다 더 좋은 교육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주말입니다. 주말 즐겁게 잘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 오후 3시 1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